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스칼렛 울프라는 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자고. 아주 멋진 늑대를 그렸구나. 그런데 왜 빨간색이지? 방금 나쁜 몬스터를 물리쳤기 때문이야.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 이 빌어먹을 흑빛 갈색 벽들은 죄다 똑같이 생겼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도 그 존재감이 거대한 돌직개처럼 나를 짓눌러. 끝없이 구불거리는 이 복도는 점점 내 정신의 남은 조각을 향해 기어오는 뱀을 떠올리게 해. 언제든 동네를 박아 완전히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야,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냐, 어? 아, 또 이거야. What's the matter? 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형태가 변하고 있어. 또라니. 나는 거의... Why? 너무 오래 여기 있었고 거의 목표에 도달했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그녀를 찾았을 텐데 이곳이 허락하지 않아.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머리야. 아파. 너무 아파. 나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야, 알렉스. 의사는 노트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변했다고 했죠. 위로가요? 네, 그런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죠? 나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답에 손이 닿을 듯한 순간 바로 형태가 바뀌어. 특히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해답이 가까웠어. 바로 눈앞에. 마지막 한 걸음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어나 버렸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현실에서 당신의 육체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제 영향이죠. 제가 꿈 안에 머무르려 할 때 꿈이 저항해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오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려 했다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호기심 많은 환자는 처음이네요. 저는 상당히 수완이 좋고 흥미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편을 선호해요. 선생님, 도움을 구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엔 도저히 혼자서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혼자 힘으로 넘기 힘든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당한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요. 알렉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Thank you. 하지만 다른 의사의 세션 녹음이 어떻게 당신의 휴대폰에 들어가 있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정을 억제하려 애쓰면서도 살짝 웃음을 지었다. 아만다가 오해하지 않길 바랬다. 말씀드렸듯 저는 꽤 소환이 좋습니다. 아만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씨, 그 정보는 치료와는 무관해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믿었고 추가 시간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맞나요? That's right, teacher. 그럼 말이 나왔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 아닌가요? 아만다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너무 조급해요. 녹음은 좋지만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철저히 논의해야 해요. 내 방식대로 그 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제게 맡겨주세요. 아만다는 생각에 잠긴 듯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다. 알겠어요. 하지만 의사가 숨을 헐떡였다. 혹시 당신이 온 이유가...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직접적인 답을 피하거나 분명한 사실을 부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아만다의 협조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앵커 기법으로만 제가 꿈속에 충분히 오래 머물 수 있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잘랐다. 알렉스 비숍, 미안하지만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앵커 기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다. 안타깝게도 아만다에게 나는 그녀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부탁드립니다, 센세. 그건 사실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꿈 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만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시겠군요. 제발 센세, 제 말 들어주십시오. 알겠어요, 알렉스. 하지만 미리 경고할게요. 앵커를 사용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란 거 알지만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앵커 기법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시간과 관찰이 필요해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분야를 공부했고 아버지 강연도 들었어요. 아만다 얼굴엔 내적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보통 앵커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예요. 냄새, 소리, 물건 등이 될 수 있고 그 기억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죠. 후자의 경우 정신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무용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앵커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요. 의식 깊숙이 점속할수록 바깥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물리적 앵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경우에도 현실과의 연결을 잃을 위험이 있고 그녀의 속눈썹 위로 눈물이 반짝였지만 곧바로 훔쳐냈다. 미안해요 알렉스.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드네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잠깐 눈을 붙여도 악몽이 반복돼요. 어떻게 꿈을 쫓아내든 정신을 마비시키려 해도 결과는 늘 같아요. 또다시 저주받은 미로, 또다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소녀의 고통을 모두 직접 겪은 것만 같아요. 지금 와서 정말 그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는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녀를 위해 모든 것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름은 뭐죠? 모르겠어요. 당신을 도울 의지가 점점 줄어드네요. 그 소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끌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면 어떤 앵커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자신의 정신 속에 갇힌 죄수가 되고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돼요. 내 딸 몰리처럼.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수면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위험한 건 매한 가지예요. 언젠가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거예요. 그게 오늘이든 나중이든 상관없어요. 좋아요. 체면은 걸어볼게요. 몇 번의 세션이면 그 아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제 잠재의식 어딘가에 저를 조종할 무언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게 앵커가 필요한 거예요. 안 돼요, 알렉스. 아완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거칠어졌다. 그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군. 선생님은 기법을 꼼꼼히 연구했어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모두 읽었고 갑작스러운 단절,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있어요. 실크 박사는 침묵을 지켰다. 아마 내 말을 의심하는 듯 했다. 실크 박사님, 아만다, 이 동전엔 다른 면도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우리가 성공하면 펼쳐질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제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당신 딸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만다의 눈에 희미한 흥분의 불빛이 비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했다. 그리고 실패하면 당신은 내 딸 몰리처럼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본능만으로 생명 유지 가능만 수행하며 살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최악으로 흘러갈 때 얘기죠.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발이 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나도 내 능력과 방법에 완전히 확신했어요. 지금 당신처럼. 그래서 딸의 공포를 없애주겠다고 결심했죠. 폭군 같은 새아버지 밑에서 1년을 보내고 나서 딸의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했어요. 그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흔히 그렇듯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이해해요. 과거의 실수가 괴롭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앵커 기법을 다듬으면 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아마나는 생각이 잠겼다. 그래도 행정 절차를 이해해요. 연구소의 사용허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증면 작동, 의사 등이 필요하죠. 나는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부모님 서명이 된 동의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마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먼저 글을 천천히 세심하게 읽은 뒤 종이 전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짜로 보이진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있었다. 내 목숨을 건 일에 그녀가 동참하고 싶지 않음이 또렷했다. 그런데 부모님 허락을 어떻게 받아낸 거죠? 그게 저를 도울 유일한 방법이란 걸 이해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랐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학교 체험학습 동의서쯤으로 생각하고 서명했지만 이 일을 끝내려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그림이 삐져나온 빨간 폴더를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철저히 준비했군요. 맞아요. 선생님 기법이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초록색 공책이 탁자 위에 놓였다. 아만다는 아이들 그림으로 가득한 빨간 폴더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앵커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야, 이게 이제 꿈속이란 건가? 자기가 본?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와요.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진저로라는 상상 친구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흐릿해요. 얘가 진저로야? 귀엽게 생겼네. 일무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입양됐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친부모님,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전혀요. 와, 이 작은 여우까지 색칠했네요. 선생님이 몰입하시기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좋아요. 앵커의 시각적 요소는 정리됐으니 진저로의 성격은 어떤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실 요 녀석 참 고약해요. 아만다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 뜻에 어긋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대체로 그가 좋아하는 게임만 했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그에게 토를 대면 바로 토라져요. 진주로는 되게 이유도 없이 뭔가에 불만이 많고 입도 험해서 놀리기를 좋아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요. 정말 개성 넘치는 녀석이네요. 그 진저로. 그냥 좋게 말하면 이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녀석이네요. 그 진저로라는 뜻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만다는 내용을 모두 넣고 폴더를 옆으로 치웠다. 좋아요. 어디 보죠. 이건 뭔가요? 의사는 공책을 들어 회색 선으로 그려진 도표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페이지를 넘겼다. 와, 여기 지도 전체가 있네요. 꿈의 일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센부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력이 꽤 좋고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나는 작은 약병 하나를 보여주었다. 아만다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뭐죠? 그냥 평범한 노트로픽 두뇌 활성제예요. 어떤 건 꿈 리콜에도 효과가 좋아요. 아빠 직장에서 블리스터 2개 슬쩍했죠. 설정하면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런데 알렉스, 여기 미로 버전만 20개가 넘어요. 그 소녀를 어떻게 찾죠? 그냥 궁금해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면 빨리 시작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만다 본인도 답을 모른 듯 했다. 그냥 생각에 잠겨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기다림이 괴로워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로 했다. 다 잘 될 거야, 아만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직 젊고 쉽게 목숨을 내놓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인 선생님께 온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건가? 너무 밀어붙인 걸까? 정말 그러길 바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믿어주세요. 아니면 따님을 도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환자는 많지 않을걸요? 좋아요. 설득됐어요. 이 방법은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린 해낼 거야, 아만다. 그래, 해내야지. 아니면 어떻게 엔딩을 봐. 남은 주머니에서 봉제 여우 인형을 꺼냈다. 이게 네 친구 진저 맞죠? 그림에서 보고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이 인형이 현실과 꿈을 잇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거예요. 제가 진저로의 모습을 잊어도 현실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알렉스, 그렇게 되길 바래요. 나는 미소를 지은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준비됐어요, 아만다. 아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으로 걸어갔다. 사람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뭔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아만다가 돌아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당신을 깊은 최면 상태로 넣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세요. 이 부드러운 소파의 감촉도 문 너머의 소리도 모두 잊으세요. 하이,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체면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만 집중하고 지시에 따르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손을 펴자 가운데 작은 문이 달린 둥근 금속 나선이 내 코앞에 떨어졌다. 잠시 후 그것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선을 보세요, 알렉스. 난 순순히 그걸 바라보았다. 처음엔 체면이 나에게 통하지 않는 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걸린다는 글을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곧 어지러워졌고 방의 윤곽이 일렁이며 흐려지자 속까지 울렁거렸다. 술을 과하게 마시고 세상이 빙글 도는 듯 무력해졌다. 어느 순간 현실과의 연결이 끊기는 듯 했다. 몸에서 분리된 느낌이었고 무서웠지만 곧 모든 것이 괜찮고 당연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셰이크 박사는 내 상태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새로운 지시가 이어졌다. 눈을 감으세요.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지만 놀랍게도 방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만다가 사라진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아만다는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매달린 채 회전하던 사슬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머나먼 어딘가에 아만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눈앞에는 문만이 남았다. 문은 점점 커졌으며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다.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고 바로 그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노크는 점점 성급해졌다.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인내심이 없어 보였다. 진절이 아냐? 거기 누구야? 누군지 뻔히 알잖아, 멍청아. 빨리 열어. 귀엽게 생겼네, 진절이. 나는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었다. 문턱에는 진저로구나
서 있었고 작은 여우는 앞발을 흔들며 인사했다. 마치 줄곧 나를 기다렸다는 듯. 그는 내가 손에 쥐인 봉제 인형과 완전히 같았다. 사방이 낡고 해졌지만 말끔히 기워져 있고 한쪽 귀만 남은 데다 찢어진 보타일에 단 작은 여우였다. 앵커 기법에 따르면 나의 상상 친구가 꿈속 세계 안내자가 되기에 이 만남은 일어날 거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보고 너무 놀란 한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안녕 진저로. 난 누군지 기억나? 진저로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넌 자기 최고 친구를 잊어버린 못된 녀석이잖아. 미안. 진정해. 농담이야. 그가 웃었다. 진짜 오랜만이야 친구. 드디어 만났네. 근데 몸 상태가 별로야. 안에 뭔가 끔찍한 게 기어다니는 것 같거든. 진저는 잠깐 등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이제는 단추와 칼라가 달려있었고 귀에는 리본이 꽂혀 있었으며 꿰맨 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오, 말끔해졌는데? 근데 이거는 뭐야? 약간 빡침 표시 같은데? 맞다, 상상 친구와 의사를 구분하기 쉽도록 내가 만들어둔 모습이었다. 진제로 짱. 진짜. 야, 방금 누굴 못했다고 했어, 이 꼬마야? 나는 의학 박사이자 공인정신과 전문의 아만다 실크다. 나한테 뭘 이렇게 잔뜩 얹어놨어? 여우는 허겁지겁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더니 칼라도 내던졌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친구? 우리 약속과 다르잖아. 왜 내 안에 어떤 정신병자를 쳐놓고 이렇게 창피하게 치장하게 한 거야? 역시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 해. 우리 제로짱. 정신과 의사야.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발레리나든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친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음침한 곳은 또 뭐야? 내 꿈이야. 진저러가 놀란 듯 나를 보며 양팔을 벌려 주변에 가리켰다. 이 끔찍하고 냄새나는 미로, 게다가 바퀴벌레까지 실거릴 것 같은 여기가 네 꿈이라고? 휴, 얘 친구 만나기 참 좋은 장소 골랐네. 조금이라도 꾸밀 수 없었어? 좀 더 밝게 만든다든가. 만화처럼 해달란 것도 아닌데 이 회색 곰팡이 천장 대신 하늘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잖아. 그러고 싶어도 몇 달째 이 미로 꿈만 꾸고 있어. 몇 달째?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함께 데리고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 얘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이 되네. 정신치료사 아만다 실크 박사. 그래, 바로 그거야. 여우는 또다시 칼날을 털어내더니 단추를 모조리 뜯었다. 난 여기서 하루도 못 버텨. 너무 침울하잖아. 아니 저것 좀 봐. 여우는 발로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 늑대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었다. 여기가 충분히 우울하지도 않아서 벽에다 공포 그림까지 그려놓은 건가? 그냥 그림일 뿐이야. 그냥 그림일 뿐인 것 같아. 하지만 어딘가 익숙해. 실제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였지? 머리 좀 짜내서 기억해봐. 어쩌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야, 너 때문에 제대로 엮였잖아. 얼른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나도 여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쥐. 진제로가 분기함에 뛰어올랐다.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네가 아끼는 개를 죽였냐? 아니면 100만 달러라도 훔쳤냐? 내 근사한 이름을 왜 그렇게 잘라버린 거야? 또 그러네. 진제로는 내가 그를 지라고 부르면 싫어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는 한참이나 화를 내며 가장 좋아하는 게임조차 나랑 안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건 자주 벌어졌다. 5살짜리에게는 비록 직접 지은 이름이라 해도 그 이름이 좀 길었으니까. 한 번은 내 생일에 그를 그렇게 불렀더니 돌아져서 숨었다. 다시 나타나 케이크를 전부 내가 먹어치운 걸 알자 더 심하게 돌아졌다. 미안해 진제로.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는 받아들일게. AR. 알렉스를 줄여서 AI. 평소 같으면 바로 튀어나갔겠지만 널 여기 혼자 두고 올 순 없잖아? 역시 말썽꾸러기답게 이번에 내 이름도 2글자만 남겨버렸다. 나는 피식 웃었다. 비 갖다 치자. 여씨. 여우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출구를 찾아서 널 여기서 빼내야 한다는 거지? 정확히는 아니야. 우리는 어떤 여자를 찾아야 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자주 듣거든.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알았어. 그 여자를 찾아보자. 어쩌면 벽에 그 무서운 그림을 그린 것도 그 애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전에 생각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해. 나는 꿈속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의사 선생님과 나는 앵커라는 첨단 기법을 썼어. 난 지금 최면 상태고 네가 현실 세계와 연결해주는 내 앵커야. 그러니까 나한테 억지로 그 참견쟁이 여자애를 들러붙게 하고 나를 앵커처럼 꾸며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날 앵커라고 부른다고? 혼 좀 나야겠군 이거. 진지로가 내게 뛰어올라 부드러운 발로 툭툭 두드렸다. 귀여워.
몇 번 두드렸는데 그는 만족스럽게 선언했다. 응징 완료. 귀엽네. 화내지마. 꿈은 현실처럼 느끼려면 현실에서의 상상 친구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 세태해가는 현실의 배경으로 상상된 현실의 지각을 강화하려면 필요해. 진지로가 눈을 깜빡였다. 아, 그래. 정말 간단하네. 멍청이가 아니면 다 알겠어. 아니면 심리학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든가 소문으로 가득 찬 인형머리라든가. 그가 부풀어 올랐다. 야야, 화내지 말고 의사 선생님 나 좀 도와서 그 일 좀 찾자. 어? 아만다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알렉스 말이 맞아. 당신은 그의 친구예요. 진제로가 단추와 칼을 뜯어 벽에 힘껏 내던졌다. 돌게. 그래, 이 잡동사니 좀 치워줘. 아, 계속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구나. 한 몸으로. 조만간 알렉스의 의식이 스스로 올바른 앵커 이미지를 만들게 될 거니까 매번 내 소품을 떼어낼 필요는 없어질 거예요. 알았어, 참아볼게. 그럼 둘러보자. 진제로가 작은 다리로 바닥을 총총 걸어가자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여우소녀는 벽을 살펴보고 모퉁이마다 조심스레 눈길을 주더니 마침내 선언했다. 이 미로는 덫인 것 같아. 현실에서 네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상징하는 것 같아. 하, 그 분석에 사탕 몇 개나 집어냈는지 좀 알려줄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겠다. 여우가 고개를 돌려 방안을 훑어보았다. 여우는 그중 하나로 깡충 뛰어오르더니 부드러운 앞발로 퉁퉁 두드렸다. 뭔가 아주 긴 걸 상징하는 것 같아. 어쩌면 인간의 일생까지도. 그는 과장스럽게 앞발에 번쩍 들더니 파이퍼의 귀를 갖다 댔다. 저 꼴깍거리는 소리 들려? 아, 맞아. 강이야. 생명의 강. 그리고 파이퍼는 그 흐름을 상징하지. 이봐 꼬마야, 그렇게 대놓고 내 직업을 놀리지는 마. 누가 놀려? 그냥 당신처럼 해보려는 거라고, 박사님. 뭐야, 진제로 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진제로 짱. 알렉스, 뭔가 이상해. 네가 여자에게 구조 요청을 드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긴 완전히 적막해. 나도 그걸 알아차렸지만 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난 매번 그 목소리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 들리는 시점이 매번 다르다고 덧붙여야겠어. 꿈이 시작되자마자 들릴 때도 있고 미로를 몇 시간이나 헤매다 들어야 할 때도 있어. 아마 이번에 그런 경우인가 봐.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바로 근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한데? 그 여자애가 도움을 청하기 시작할 때면 마치 네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하여간 이런 게임하면 목이 너무 아파. 그래, 그것도 이상해. 다음 생각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아이 목소리 흉내내서 날 부르는 걸지도 몰라. 가까워진다는 느끼지만 따라갈 때마다 오히려 멀어지는 거 있는 거야. 맞네. 소름 끼치는데? 아마 어떤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소녀의 목소리를 위장한 건가? 진제로가 손뼉을 쳤다. 지금 네 말 듣고 나니까 불안함이 2배, 아니 3배는 더해졌어. 덜 무섭게 신나는 노래라도 부르면서 박수치자고. 여우는 그 말을 너무 크게 외쳐서 그의 목소리가 한참 동안 미로를 메아리쳤다. 쉿, 들어봐. 진제로는 귀를 쫑긋 세웠다. 아무것도? 완전히 침묵이야. 그런데 여자의 목소리 말고 또 뭘 들으려는 거였더라?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느껴져. 누군가가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이는 것 같은 존재감을 계속 느껴져. 저 소리 뭐지? 너무 웅웅거려서 알아듣지 못하겠어. 당연하지. 여우 청각이 인간보다 낫거든. 그래, 기술적으로는 귀가 하나뿐이지만 흐르는 물소리나 뭔가 다른 소리가 확실히 들려. 아마 저 파이퍼에서 나는 소리겠지. 진제로가 파이퍼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네. 마치 울부짖는 소리 같아. 그냥 파이퍼가 웅웅거리는 소리야. 별거 아니야. 봐봐. 파이퍼에 글씨가 있어. 젠장, 내가 깨서 못 읽겠어. 좀 문질러서 지워줘. 발이라 힘들어. 글씨를 지워볼까? 오, 뭐야. 에이씨. 야, 놀래라, 씨. 똥꼬니가 내 얼굴 코앞에서 덩컹하고 다쳤다. 기적적으로 나는 뒤로 튀어올라 몸을 추스리며 그 송곳니의 주인을 보았다. 미친 눈빛의 진홍늑대였다. 진제로가 비명을 지르며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달려갔고 나도 그 뒤를 쫓았다. 야야, 그게 대체 뭐였어?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에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 뒤를 힐끗 보니 걸쭉한 피로 이루어진 붉은 괴물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저기 봐 저쪽. 근데 뭐하러 묻냐? 너 눈썰미도 별로잖아. 잔소리 됐어. 쇠창살이 있어. 녹슬어 구멍까지 났어. 부수기 쉽겠어. 벽 바로 앞에 서고서야 그걸 알아챘다. 전속력을 달려가 선부해 발로 걷어찼다. 끼익 소리와 함께 녹슨 볼트에 매달려있던 쇠창살이 와르르 떨어졌다. 진제로가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 따라와 서둘러. 나는 제주도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기어 들어갔다. 긴 금속 파이프 안에는 나는 여울을 따라가며 강철벽을 두드리듯 허겁지겁 기어갔다. 등 뒤에서 끔찍한 으르렁거림이 들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계속 기어갔다.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 그럼 너 정신과 묘소로 쫓아버려.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뭔가 쓸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쫓아할지 모르겠어. 치, 그럼 진지로짱을 먹이로 던져주자. 좀 빨리 해줄래? 바로 뒤에서 숨쉬고 있다고. 늑대 이빨이 내 발을 몇 번이나 덜컥덜컥 물어뜯으려고 했고 나는 비좁은 공간에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는 녹슨 좁은 미로를 바퀴벌레처럼 기어다니며 필사적으로 슈격자를 때려내려 했다. 몇 번 고비를 돌자 진제로가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부드러운 털이 내 얼굴에 바로 닿았다. 진제로가 깜짝 놀라 끽 소리 내더니 옆으로 뛰어올랐다. 야, 왜 그래? 늑대한테 물려서 광견병으로 걸린 거야? 미안. 진제로가 길에 납작 눌렀다. 잠깐, 저 소리 들려? 응, 조용해. 늑대는 사라진 것 같아. 난 숨을 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 계속 기어가자. 아니 그게 아니야, 알렉스. 목소리 안 들려? 뭐라고 하는 거야? 귀를 기울이자 남자와 여자가 언쟁하는 소리가 정말로 뭐야?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좋을 게 없어. 야, 누가 할 소리를. 너도 나랑 다를 바 없어. 성인군자 행세 좀 그만해. 야, 그러니까 내 탓이란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라고? 야, 난 선택지가 없어서 이런 거야. 하지만 넌 달라. 넌 멍청한 짓을 멈출 수 있었잖아. 아니, 나도 잘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 소리 지긋지긋해. 난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사이 좀 좋게 지내고 싶다는 게 누구 잘못이야? 뭐야, 이혼... 야, 설마 이 알렉스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는 건가? 좋게? 좋게라고 했어?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이렇게 않았다면. 뭐 야매로다, 응? 너의 한심한 변명 더는 듣기 싫어. 보통 이런 말을 하고 나서는 이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예, 여자가 남자를 때린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진다.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해온 모형이다. 그녀가 그를 너무 몰아붙이는 걸지도. 여자는 너무 크게 소리쳐 아직도 기가 울릴 지경이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참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가 폭발했다. 그녀가 그를 때린 것 같다. 그가 그럴만 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차가운 철제 통풍구를 조심스레 기거하며 여울을 앞질렀다. 곧 앞쪽에 빛이 감박했다. 출구를 찾은 것 같다. 정확히 한 번 걷어차자 쇠장살이 돌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다. 나는 통풍구에 빠져나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작은 방에 들어섰다. 콘크리트 상자. 차갑고 회색이며 음침해서 최소한의 필수품 외에는 어떤 안락함도 없었다. 처음엔 깜빵인 줄 알았지만 한 가지를 보고 깨달았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누가 스스로를 이런 지하 감옥에 가두겠는가. 이 끔찍한 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일 만큼 얼마나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까. 뭐야, 사람이 있는데? 소녀가 있는데? 알렉스, 네가 말한 그 여자 아니야? 그래, 바로 얘야. 마침내 그 신비한 소녀를 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녀는 너무 지치고 탈진해 보였다. 그녀를 보고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 나는 그녀가 흩어진 여러 알약들 속에 누워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게 그녀 건가? 무슨 용도지? 의식을 잃은 것 같아. 자, 드디어 주인공을 찾았군. 저 피투성이 덩어리가 우리 다 잡아먹기 전에 빨리 떠나자. 그녀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낼지 생각해봐야 돼. 어디로? 현실 세계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꼬마야? 넌 꿈의 손님이라 나갈 수 있지만 쟤는 못 나가. 여우 말이 맞아. 그녀는 여기 떠날 수 없어.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쟤를 도울 방법을. 난 조심스럽게 그녀 목에 손을 얹었다. 아직 숨은 쉬어. 자고 있는 것 같아. 딴소리 하기 싫지만 이 알약들은 뭐야? 난 약병 하나를 집어 라벨을 읽었다. 스노울리스, 수면제야. 여기 약이 많아. 진정제, 항경련제,
트랭퀄라이저. 그리고 처음 보는 약도 있어. 봐, 손가락 움직인 것 같아. 정말로 소녀가 손을 살짝 움직이며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고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낯선 소녀가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 내 얼굴을 살펴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누구야? 나는 알렉스라고 해. 나는 강도야. 농담이고 네가 도움을 청하는 걸 듣고 왔어. 나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자세히 살폈다. 파란 눈, 은빛 곱슬 머리, 가녀린 손. 어딘가에서 보도록 익숙했다. 빨간 머리 애는 아니고 그 뭐였지? 늑대 나오는 약간 전래동화 있지 않나? 하지만 어디서? 언제? 그래. 소녀는 이런 날이었지만 힘들어 보였고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저 약을 좀 먹었다면 혼자 걸을 수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끝이야? 반응이 고작 그거야? 너 정말 익숙하게 생겼는데 생각이 안 나. 자, 알렉스, 좀 도와줘. 알렉스? 익숙한 이름이네? 여러 번 들은 게 확실해. 마치 어제도 들은 것처럼. 왜인지 알아.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 지금 알렉스의 마음속 일부야. 알렉스가 기억 못하면 우리도 못해. 답은 어딘가 여기 있어. 찾기만 하면 돼. 오, 역시 박사님. 조언은 늘 큰 도움되네. 지금은 이 새로운 동료를 돕는 게 우선이야. 어쩌면 그녀 덕분에 미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몰라. 나머지는 하면서 해결하자. 그리고 과연 출구가 있긴 한 거야? 반드시 있어. 미로라면 출구가 있긴 마련이니까. 뭔가 떠오른 것 같아. 아이린, 그게 내 이름이야. 당연하지. 그 이름을 잊을 리가 없지. 전에 들은 적 있었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려 몸부리쳤지만 뭔가가 막고 있었어. 갑자기 고아원의 기억이 밀려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쾌했던 시절. 가장 끔찍한 건 그게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거다. 누구에게나 가장 행복하고 걱정 없는 때인데 안타깝게도 내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차라리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보육원 교사들은 나와 다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소리쳤다. 사소한 잘못에서 벌 주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으며 누가 거부하면 밥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배고픔이니 배고픔이나 피로가 아니었다. 모두가 미스터 세들리를 두려워했다. 크고 무섭고 불쾌한 그 남자는 작은 곳에만 있어도 가죽 벨트를 들고 우리를 위협했다. 너도 내 고아원 출신이야? 미스터 세들리가 너도 학대했어? 아이린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그저 많이 아팠다는 것만. 아니면 슬펐던 걸까? 이젠 구분하기 힘들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미로를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슬프고 아프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두르자. 봐, 문에 작은 창문이 있어. 좋아, 상황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알렉스, 나 좀 더 가까이. 좋아. 알겠어. 플랜 B가 필요해. 그러니까 플랜 B를 생각해 빨리. 아, 내가 생각하라고? 나는 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멀리서 램프 불빛에 비친 두 마리 개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녀석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것 같진 않으니 다른 출구가 필요했다. 아, 이게 실루엣이야? 미안하지만 비안은 전혀 없어요. 요시, 그거 하자. 잠깐만, 뭐라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우리 갇힌 것 같아. 네가 아무것도 못 떠올리면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이 여자애랑 여기서 영원히 처박혀 있지 않아 봐. 실은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소녀랑 아무것도 못하는 의사랑 같이 갇힌 거네? 알렉스, 미궁 안의 모든 괴물, 심지어 미궁 자체까지 네 상상력이 만든 거야. 다시 말해, 그건 네 두려움이야. 상상은 또 다른 상상으로만 이길 수 있어. 대단해요, 닥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마법 손전등 말하는 거죠? 기억나요? 그걸 들고 지하실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지. 괴물은 보여주지만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전등의 마법에 걸렸다고 상상했고 그 덕분에 괴물이 다 도망가잖아. 무슨 손전등? 아, 그건 아마 고아원 가기 전 옛가족이랑 살던 때였던 것 같아.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네? 요시, 잘됐네. 하지만 그거 어떻게 구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린이 방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그것이 보육실에 있다고? 거긴 가면 안 돼. 거긴 괴물이 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갈 수 있어. 알렉스, 문만 있으면 돼.
미궁을 나갈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어느 방이든 갈 수 있잖아. 언제부터 보육실이 미궁의 일부가 된 거지?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그리고 난 그 안에 살았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괴물이 올까봐 떨면서 기다렸지. 오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로 어딘가 가까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어느 날 침대 밑을 들여다봤는데 어둠 속에서 눈이 보였어. 그 괴물은 미소 짓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두려움을 즐기고 있었지. 시간이 지나자 미궁에 새로운 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난 그것들을 살펴보기로 했어. 그때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에는 들어올 수 없더라.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늑대가 내 목소리에 네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 아, 내 목소리로. 아, 맞네.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늑대가 여자의 목소리로 남자 유인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개들이 나타났어. 주인을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 분명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어. 흥미롭긴 한데 우리에겐 임무가 있다고. 자, 알렉스. 무육실 문의 상상에서 마법 손전등을 집어들면 끝이야. 저기요, 저도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요. 진제라와 아만다 박사는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나는 벽에 집중해 보육실로 통하는 문을 상상하려 했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곧 벽에 희미한 윤곽이 나타나더니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다가 점차 뚜렷한 문 형태로 이어졌다. 내가 어디로든 문을 만들 수가 있네. 잠시 후 그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되었는데 평범한 문에서 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들, 스마일 얼굴, 슈퍼히어로와 자동차 스티커, 문신 스티커까지 덧붙여졌다. 마치 그것들이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다. 마침내 문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디테일, 문 손잡이를 갖추었다. 용기를 짜내어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손을 얹고 돌린 뒤 문을 밀었다. 부드러운 긁히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려 우리를 괴물의 속을 안으로 순순히 들였다. 문턱 너머에는 새까만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로 버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며 물러서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도 같이 가, 친구. 전문가 없이 괴물을 단둘이 상대하게 두진 않을 거예요. 나도 가야 되냐? 갈게. 건너편에 서자 완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여긴 전생의 보육실임에 틀림없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그 의문과 함께 기억의 파편들이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나무가 삐걱거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이 사라지며 널빤지 마룻바닥이 드러났다. 내 방과 똑같은 바닥이었다. 방이 약간 큐티하네. 남자 방 치고는. 벽도 솟아올랐고 그의 비스듬히 기댄 두 개의 커다란 격차장이 나타났다. 벽에는 벽지가 피어났고 공허함은 둥근 실개 째깍임을 우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작은 옷장, 침대, 장난감 상자가 모습을 완성했다. 그런데 보육실의 이미지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튀어나왔다. 목소리들. 한 소년과 한 소녀가 대화하고 있었다. 들리니? 당연히 들리지. 설마 내가 기보 같다고 생각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먼저 대강의 내용을 파악했고 동시에 말하는 이들의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소년과 더 나이 많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 소년은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아이와 닮아 있었다. 그럼 나랑 이 아이린이란 건가? 진제로도 그걸 눈치챘다. 그는 먼저 아이린을, 그리고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소년을 번갈아 바라봤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을 놀라게 할까봐 조심했다. 야, 그거 뭐야? 그림이야.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벌써 마음에 들어. 엄청 멋진 늑대를 그렸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해? 방금 사악한 괴물을 해치웠거든. 침대 밑에 사는 그 괴물을 말하는 거야? 소녀가 킥킥 웃었다.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 그 늑대가 항상 널 지켜줄 거야. 뭐로부터 너를 지키는데? 세상에는 널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알렉스. 어떤 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떤 건 우리 머릿속에 살지. 아이린, 너 무섭게 하잖아. 두려워하지만 강해져. 이 늑대가 나쁜 것들을 물리쳐줄 거야. 나는 그 대화를 떠올렸다. 그날 아침 나는 누나에게 잠을 잘 수 없다고, 침대 밑에 괴물이 사는 것 같다고 불평했었다.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잠들 수 없었다. 아이린은 나를 구해줄 구원자, 붉은 늑대를 그려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붉은 늑대면 아까 우리가 마주쳤던 그 늑대 아닐까? 그는 다락방의 괴물을 죽였고 내가 도망치려 할 때 고아원의 어두운 정원을 건널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입양된 뒤에는 더 이상 그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집으로 옮겨졌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님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죄책감도 따라왔다.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은 누나와 나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음침한 방에서 얼마 동안이나 나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뭔 소리야? 침대 밑에서 들려온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내 생각을 끊었다. 언제든지 늑대가 덮칠 것 같았다. 나를 지켜주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늑대가? 그는 괴물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고 이제 나는 그와 싸워야 했다. 잠깐만, 나는 무기를 찾아왔잖아. 늑대가 침대 밑에서 빠른 붉은 형체로 뛰어나와 아이린에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팔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이빨이 내 손에 찧었지만 살갗은 빗나갔다. 오, 스고이. 그리고 경이강철 피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군. 강철 피부? 그 기술 쓰려면 내 특수갑옷이 필요해. 뭐야 이 십덕들은. 친구야,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늑대는 나를 놓아주고 뒤로 뛰어 물러나 다시 덮칠 준비를 했다. 그가 잠시 멈춘 건 세월이 그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내가 똑똑히 보라는 듯 했다. 예전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 정신은 그를 훨씬 더 끔찍한 것, 엉긴 피로 이루어진 괴수로 비틀어 놓았다. 비대칭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빛나는 노란 눈, 세 개가 나를 꿰뚫어 보았다. 벌어진 턱에서는 살을 찢고 싶어 안달난 칼날 같은 이빨 사이로 진홍색 액체가 흘러내렸다. 나는 억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아마 그는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적은 날 보호하는 거니까. 괴물로 뒤틀렸어도 창조자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할 거야. 맞아, 그는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가 믿는 검, 빛의 파편이 필요해. 손전등? 그래,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티 친구.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해, 알겠어? 그래, 우리 손전등 찾아러 갔잖아. 빛의 파편을 믿어야 늑대뿐만 아니라 어떤 괴물도 이길 수 있어. 어서, 넌 할 수 있어. 그 검만 찾으면 그 말이야. 어디 있냐? 늑대가 몸을 낮추더니 곧바로 뛰어올라 내 어깨에 이빨을 박았다. 아! 뭐야, 날 죽이는 거야? 이번엔 이빨이 살에 파고들었고 내 셔츠에 피가 번졌다. 뭐야, 못 죽인다더니 바로 죽여버리네. 늑대가 네 의심을 감지했어. 알렉스, 네가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잖아. 나도 느껴져. 이대로면 우리 전부 끝장이야. 늑대가 다시 내 팔을 물었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그의 벽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입을 놓고 쓰러졌다. 잠깐의 승리였다. 한 점은 내가 따냈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지는 정확함이 알았다. 홍보가 사라지자 켈고 경의 용기가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적은 너무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켈고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적을 마주한 적도, 이렇게 심하게 다친 적도 없었다. 아, 켈고경이 아까 빨간색 파일 열어봤을 때 그림에 있었던 검을 들고 있던 그 기사 그건가? 이 존재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던 붉은 늑대가 아니었다. 노란 눈 위로 분내의 안개가 드리워져 한때 자신의 필요로 했던 소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붉은 털과 죽, 말라붙어 엉겨붙은 피처럼 보이는 분노로 곤두섰다. 이름이 왜 이래? 악몽을 만들어내려다 내 정신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는 걸까? 난 또 한 번 공격을 간신히 피했지만 힘은 한계에 달아 있었다. 몇 분 동안 방 안을 뛰어다니며 이곳저곳으로 흐르듯 움직이는 척을 피했다 하였다. 성공한 실패가 엇갈렸다. 늑대는 면도날 같은 이빨로 계속해서 내 몸을 스치며 상처를 남겼다. 이곳이 꿈이 아니었다면 고통 몇 배나 더 심했을 것이다. 아마 이미 몸부리치며 피를 흘리고 있었겠지. 지금은 상처가 화끈거리고 쑤셨지만 견딜 수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쓰러질 생각입니까? 켈고경? 나는 팔로 또 한 번의 공격을 받아내며 뜨거운 피가 손목에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그날 나는 백의산에 올라 백의 괴물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연애의 요새로 가는 길에, 그래, 상자에 얻었어. 내 무기와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 그리고 그 상자는 소문이 동굴에 있어. 침대 밑. 하긴 근데 어릴 때니까 이렇게 뭐 상상의 세레나데를 펼치는 뭔 느낌인지 알겠네. 늑대의 턱을 피하며 나는 방의 먼 구석으로 뛰어올라 목숨을 구해줄 상자 앞으로 곧장 달려왔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딱 하는 소리 났다. 경첩이 너무 녹슬어 그대로 부서져 보였다. 놀라거나 투덜거릴 틈도 없었지만 급히 만든 방패를 집어들어 늑대의 주둥이에 내려줬다. 늑대가 홀레는 빠진 틈을 타 나는 상자에서 손전등을 잡아당겨 꺼내켰다.
뭐야, 손전등이 진짜 검이었네? 첫 휘두름에 나는 그의 발을 부쉈다. 괴물이 포효했고 나는 다시 한번 베어내렸다. 이번에는 빛나는 칼날을 그의 동쪽에 박아 넣었다. 늑대가 울부짖으며 물러섰고 나는 칼을 들어 전진했다. 살아남으려면 계속 압박하여 공격해야 했다. 나는 가느다란 빛의 칼날로 투성이 응어리를 또다시 갈랐다. 괴물이 낑낑 거렸다. 다음 상처와 함께 그는 본래의 모습, 한때 사악한 괴물이 쓰러뜨렸던 진홍 늑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나를 방심시키려는 속임수일까? 어쨌든 물러설 길은 없었다. 나는 한때 밀었던 수호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그의 목을 베어냈다. 상상 속 검, 칼날이 늑대의 진홍 살점을 깨트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마치 그의 경우는 나는 늑대의 머리뿐 아니라 내 일부도 잘라낸 것 같다. 나는 끔찍한 비밀로부터 나를 지켜주던 존재를 방금 죽였다. 그는 수없이 나를 북돋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보호자를 베어 넘어뜨렸고 그의 머리와 함께 내 어린 시절의 기억도 가져가 버렸다. 열쇠가 있네? 늑대의 몸은 붉은 덩어리로 바닥에 털썩 떨어져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사지의 통증은 사라졌고 상처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시체는 내 눈앞에서 분해되어 너덜너덜한 살점이 달라붙은 뼈만 나왔다.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알아챘다. 갈비뼈 사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망설임을 이겨내며 나는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열쇠를 꺼냈다. 전에 본 적이 있다. 서재 열쇠야. 엄마의 서재 열쇠인지 아빠의 서재 열쇠인지. 보통 서재면 아빠들이 보통 서재 있죠. 맞아, 아빠는 사진 촬영에 푹 빠져 있었고 과정이 까다롭다며 내가 너무 어려서 다 망치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이린은 종종 아빠의 서재에 갔어. 그녀는 아빠의 조수이자 모델이었지. 언젠가 누나에게 사진 몇 장만 보여달라고 했더니 미안 꼬마, 이건 비밀 사진 동호회 회원 전용이야 라고 말했었다. 밀려드는 기억이 머리를 울렸다. 과거의 장면과 말, 소리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아이린이 내게 달려왔다. 괜찮아? 그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끔찍한 소음에 흐트러 놓았다. 대답 대신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뺨에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갑자기? 혼란의 틈 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났을 때 나는 그녀 배꼽에 겨우 닿을 정도였다. 이제 그 기억과 함께 수없이 함께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모든 것이 되돌아왔다. 한때 잃어버렸던 내 삶의 한 조각을 다시 찾았지만 아직 뭔가가 빠져 있었다. 아무도 이 기쁜 그림 속에서 내 정신이 그렇게도 조심스레 숨겨두었다. 바로 그 세부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괜찮아. 가자 누나. 여기서 나가야 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그 옛날 꼬마였던 것처럼 내 머리를 헝클어 주었다. 우리는 보육실에 나와 아이린을 처음 발견했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난 네가 나도 그때 있었던 일도 절대 기억하지 않게 바랬어. 물론 그녀가 말한 건 바로 늑대가 지키고 있던 그 비밀이었다. 그런 말을 하지마 누나.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자기 누나를 잊을 순 없어. 소녀가 발을 쿵 하고 굴렀다. 차라리 내가 존재했다는 걸 잊는 게 나아. 그 일을 평생 기억하며 사는 것보단. 그녀는 마치 내가 어린애라도 된 듯 돌려 말했고 그게 나를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꼬마가 아니었다. 어떤 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었다. 빙빙 돌리지 마. 너한테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아. 뭐였어? 내가 고일주지 못했어? 말해봐. 보니까 소녀 이 누나는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네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늑대가 널 이만큼이나 오게 두면 안 됐는데. 처음부터 내가 널 찾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래, 그게 두려웠어. 너를 과거로부터 지키려고 내가 이 미궁을 만들었어. 네가 여기 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상하게도 넌 계속 돌아왔지. 그럼 왜 연기한 거야? 왜 나랑 같이 가자고 하고 왜 도와줬어? 아이린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날 찾았으니 곧 비밀도 밝혀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동생을 지지해주는 것뿐이야. 지금을 멈추고 다시 날 잊고 평범한 삶을 돌아가라고 설득할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아무리 위험해서 그를 지키려 해도 그가 느끼는 죄책감이 그를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현실이 좋아질수록 죄책감은 더 커져요. 그래서 그의 잠재의식이 계속 여기로 와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닥터, 그건 좀 싸구려 SF 같은 얘기인데요. 진지로 채는 여우를 무시하고 나를 바라봤다. 알렉스, 마지막으로 누나를 봤던 때를 기억해요? 나는 많은 것을 떠올렸다. 우리가 놀고 웃고 함께 점심을 먹던 일들. 하지만 그건 의사가 말하는 마지막 같지 않았다. 그 기억은 다른 것들과 달라야 했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 속엔 끼어들지 못했다.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보육실에서 본 기억을 통해 아린이 네 누나라는 걸 분명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난 일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녀를 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어릴 때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의사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맞아요. 아이는 누나인데도 당신보다 몇 년 어려 보이죠. 그건 그녀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수호자의 이미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시기의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땐 당신은 어린아이였고 정보를 받아들일 뿐 분석할 수 없었기에 사건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잠재의식인 모든 걸 정리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늑대를 이긴 거예요.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까요. 요씨, 박사님이 괜히 졸업장을 받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늑대가 누구고 왜 미궁을 지켰으며 왜 그렇게 강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울프. 아이린이 미소 지었다. 그래 처음 내게 보여주려 왔을 때 짓던 그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기억해. 사실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까먹었으면서 무슨 거짓말을. 우리 보육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아이린, 왜 그렇게 이상하게 걷는 거야? 걷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거야. 소녀는 놀라서 누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누나 바보 같아. 울피를 타. 너무 잘난 척하면 태워주지 않을 거야. 타고 싶어. 나도 태워줘. 그런데 그는 어딨어? 아, 약간 상상 속에 약간 라이딩 같은 건가? 울피? 바로 여기 있잖아. 안 보여? 소녀는 허공에 손을 휘젓더니 늑대를 쓰다듬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울부짖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울부짖었다. 너무 시끄러워. 아빠가 우리를 혼내진 않겠지? 아마 안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상상 속에 소녀는 에어린의 품에 올라타고 둘은 아기 늑대를 타고 보육실 구석구석을 살렸다. 울피는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몇 바퀴 돌고 나서 남매는 놀이를 더 재밌게 만들기로 했다. 소년이 상자에서 블록과 다른 장난감을 꺼내자 소년은 그것들을 장애물로 배치했다. 어떤 것은 꽤 높아서 소년은 울피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울피는 훌쩍 넘어 바닥에 부드럽게 착지했고 아이들은 환호했다. 실컷 놀고 나서 그들은 아기 늑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또 올까? 물론이지. 너랑 노는 걸 좋아했으니까. 나도 그런 친구를 갖고 싶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울피는 멀리 사나? 그처럼 다른 늑대들도 있어? 아니, 전혀 멀지 않아. 왜냐면 상상 속이니까 임마. 소녀가 소녀의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여기. 알렉스. 늑대도 드래곤도 공주도 왕도 모두 이곳에 살아. 소녀는 기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거긴 내 머리잖아. 정말 가깝네. 에어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이름이 에어린인 거야? 아까 아이린이라며. 지금 바로 친구를 불러보는 건 어때?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일단 상상을 해봐. 소녀는 눈을 세게 감고 상상의 친구 모습을 떠올리려 했었다. 그 친구는 오렌지처럼 주황색이고 바나나처럼 길어. 코에는 검은색 단추가 달려있어. 여우일까? 리본이랑 단추도 달린? 진짜로. 남자애야.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서 어느 사냥꾼도 아빠조차도 잡지 못했어. 너무 똑똑해서 아빠가 최근에 가져온 셀프치즈도 다룰 줄 알아.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안다고?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어. 그리고 엄마처럼 장난치는 걸 좋아해. 알겠어. 그럼 네 친구 이름은 뭐야? 얘지, 진짜로. 알렉스, 거기서 뭐해? 또 공상에 빠졌어? 하기도 없는 여우의 소박한 의견이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억이 갑자기 몰려왔어. 다행히 상식까지 쓸려 나가진 않았군. 봐, 개도 없고 길도 깨끗해. 나는 여우 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등불에 비친 더러운 돌벽을 따라 미끄러졌다.
미로의 달은 벽처럼 음산해 보였지만 지금 그 벽의 등불 아래 빛나는 흙 반점은 마치 터널 끝의 빛과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여씨, 이거죠? 눈가에 반짝임이 스치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먼지 낀 인공비출기가 격자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뒤에 무언가가 놓여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녹슨 얇은 금속 조각들 사이 틈을 들여다보았다. 걔들이 이걸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격자를 들어올려 손가락에 힘을 주어 열었다. 그 뒤에는 더러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무언가 쓰여있었지만 번지피 때문에 읽을 수 없었다. 아무리 애써도 해독할 수 없었다. 저장을 한번 싹 해주고 리스요. 이거 뭘까? 남이 진제로고 이거는 진제로장인가? 진제로 애한테 보여줄까? 맞네. 오, 흥미롭네. 차용증 같은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가. 차용증? 어렸을 때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뭔가 불쾌하고 무거운 느낌이 연관돼 있었다. 그때 엄마가 바로 이 종이 때문에 아빠에게 소리치던 게 떠올랐지만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 실루엣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 어둠 속을 사라져버렸다. 나는 격자 위를 요란하게 발을 디뎠고 여우는 내 머리 위로 뛰어올라 앞발로 북을 쉬듯 두드렸다. 야, 이렇게 시끄럽게 굴다니 바보야? 좀 조용히 굴어. 소녀한테서 배워.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발이 미끄러지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신발굽이 새살 틈에 끼어버려서 빼내려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이제 갑자기 또 이름이 에어린이 됐네. 나는 에어린에게 다가가 도와주었다. 앞쪽 바닥은 돌이어서 그녀는 좀 더 자신있게 굴었다. 곧 직선 통로가 끝나고 미로가 왼쪽으로 꺾였다. 우리는 모퉁이에 멈춰섰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왜 아직도 이 멍청한 모퉁이 뒤에 서 있는 거야? 다음 순간 멀리서 들려온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 같았지만 귀 기울이자 뭔가 이상했다. 무슨 존재가 개 흉내만 내고 있는 듯했다. 왜 동상처럼 서 있어? 자, 날 따라와. 여우가 앞으로 뛰어나가자 에어리가 나는 그리 따라 달렸다. 우리 뒤에서는 길게 이어지는 사나운 으르렁거림이 통로를 가득 메웠다. 야, 이게 대체 뭐야? 저건 평범한 개가 아니잖아. 아마 네 비틀린 상상에서 나온 또 다른 괴물일 거다, 꼬마. 예시, 설명 고맙다. 그들 우리 따라잡고 있어. 그렇게 포기한 것처럼 말하네. 그런데 알렉스, 뭐? 네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달아나는 거야? 나는 그리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야, 이긴 싸움은 피한 싸움 뿐이야. 변명 그럴싸하네. 하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거야. 속도를 놓치지 않은 채 나는 모퉁이에 돌아 달렸다. 짖는 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걔가 사람보다 느리게 달릴 리가 없는데. 예전에 매트리스 들소를 이렇게 쫓아다녔던 거 기억나? 진짜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야, 덫이 왜 있어? 덫의 철떡이 소녀의 다리를 물어 뼈를 산산동작했다. 야, 여기 저 어떻게 된 거야? 복도 바닥 전체가 덫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에라도 걸리지 않으려면 애써야 했다. 덮고 갔다 왔네? 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행이다. 걔들이 덫을 알아채고 물러난 모양이다. 빈제로가 에어린에게 달려가 덫을 억지로 벌리려 했다. 혼자서 못하겠어. 내가 뭘 하면 돼? 뭘 하면 돼? 도와, 임마. 내 발밑에 레버 보이지? 내가 당기는 동안 손전등으로 그걸 눌러. 여우는 헐떡이며 조심스레 덫을 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에어린이 다리를 빼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붕대가 필요해. 진제로 짱이 다시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드레스에서 천조각을 찢어 소녀의 다리에 감았다. 괜찮을까? 에어린에게 행복한 겸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 내 말은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것이다. 그래, 괜찮을 거야. 이제 여기서 나가자. 나는 손전등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곳은 다시 샤드 검으로 변했다. 덫의 중심을 정확히 한 번 내리치자 덫이 덜컥 닫히며 소녀가 움찔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자 나는 검을 뽑아 다시 내리쳤다. 나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계속 덫을 내리쳤고 덫들은 잇따라 덜컥거리며 닫혔다. 좋아, 이제 몇 개만 더. 뭐야, 갑자기 웬 똥개들이. 갑자기 카메라 렌즈 같은 눈을 가진 사나운 그림자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났다. 좀 더 앞쪽 벽에는 소총을 든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자, 착한 소녀가 되졌구나. 사진은 몇 장만 더 찍어야 해. 얌전히 있을 것이, 에어링. 모델이라고 했었잖아.
설마 제가 아빠야 설마? 몸이 일으키자 남자가 개중 한 마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보였다. 뭐라? 나를 향해 달려오는 개를 보자 아드레날린이 몸을 들려 흔들었다. 난 1초면 검을 움켜쥐기에 충분했고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도약하는 순간 칼날이 개의 목을 꿰뚫었다. 곧이어 총성이 이어졌고 탄은 내 칼끝에 꿰어 툭 늘어진 개에게 박혔다. 그 사이 다른 개 한 마리가 에어레인 물려고 했지만 여우가 자기 발을 희생하며 막아냈다. 안돼 알렉스, 앵커가 파괴되면 넌 영원히 여기 갇혀. 진지로 지켜. 날카롭게 검을 털어 축 늘어진 개를 떨쳐내고 진지력에 달려가 피토성이 이빨을 막아섰다. 칼날이 허공에 가르며 개의 길을 차단했다. 끔찍한 으르렁과 함께 놈이 돌진했다. 샤드가 다시 한번 나를 구해주어 혐오스러운 이빨을 막는 방벽이 되었고 짐승은 예상치 못했지만 있는 힘껏 턱을 몰아붙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검을 비틀었고 끓는 듯한 검은 액체가 튀어 내 몸을 덮었다. 개는 뒤로 물러나 덫에 빠졌고 몸부리쳤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놈은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몸을 굳히고 에어린을 응시했다. 카메라 렌즈 같은 눈이 번쩍였고 찰칵 소리가 났다. 뭐야, 눈이 진짜 카메라 렌즈였던 거야? 그래, 좋아, 착한 아가씨. 사람들은 그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거든. 에어린, 사진 몇 장만 더 찍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거야. 그녀에게서 떨어져, 이 씨변태야. 나는 남자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그는 소총으로 막아낸 듯 다시 조준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배에 머리를 들박았다. 섬뜩한 향기가 몰려와 몸을 때려했다. 남자는 옆구리에 덫이 박힌 채 바닥에 나가 떨어졌지만 아랑곳듯 하지 않는 듯했다. 증오로 이글거리는 푸른 눈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검을 들었고 이번엔 그가 막지 못했다. 빛나는 칼날이 그를 도동강 내듯 갈랐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흩어지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살에 박힌 덫을 알아챘다. 빠져나오려다 또 다른 덫을 밟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야수처럼 절규하며 더 많은 덫에 비틀거리며 걸려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게 끝나길 기다렸다. 그의 비명은 내 머리 쪼개는 듯 아팠다. 마침내 그는 조용해졌고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죽었다. 얼굴에는 괴기스러운 일그러짐이 굳어있었다. 금속덫이 그의 팔다리 살점을 갉아먹어 피로 물든 뼈가 드러나 있었다. 잘려나간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놀이기구 티켓인가? 아무도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짓고 싶지 않았다. 헤, 알렉스. 나는 말대로 따랐고 가까이 다가가 끔찍한 얼굴 위로 몸을 기울여 피로 미끄러운 손가락에서 티켓을 꺼냈다. 검은 손이 떨어져 나갔고 이와 어두운 실루엣 전체가 붕괴되었다. 덫들도 검은 안개로 사라졌고 안개 거치자 나는 에어린을 바라보았다. 소녀의 다리 멀쩡했다. 사냥꾼이 죽자 그가 강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늑대 방에서처럼. 이번엔 내가 그녀를 구했고 해야 할 일을 해냈다. 나는 에어린을 달려가 정말 괜찮은지 다리를 확인했다. 에어린이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다리가 나았어. 나 가자. 내가 너를 이 미궁에서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그러면 네가 모든 걸 기억하게 될 거야. 이젠 날 막을 수 없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받아들여, 에어린. 알렉스는 기억해야만 해. 그 뭐가 됐든 켈고우경은 살아남을 거라고. 먼 곳에 빛이 타오르고 있었고 우리 셋, 아니 넷 모두는 저주받을 이곳에 벗어나길 바라며 그 빛을 향해 달렸다. 놀기구네? 복도 끝에는 기묘한 기계가 서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바로 그날 보았던 것이었다. 나는 티켓을 넣었다. 기계가 윙 소리 내며 움직이더니 티켓을 삼겼다. 잠시 후 기계는 티켓을 다시 토해냈고 세계가 변했다. 천장은 맑고 푸른 하늘로 바뀌었고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로 붐볐다. 이게 맑은 거야? 따뜻한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봐, 저 해적목마 정말 예쁘다. 그녀는 작은 마차들이 매달린 거대한 나비형 놀이기구를 가리켰다. 나에게는 전방인 무늬로 햇빛 아래서 더욱 밝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타고 싶어. 아, 깜빡했네. 나비를 타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더 있어. 누군지 맞춰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에어린은 가방에서 주황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무언가를 꺼냈다. 진제로! 그래, 공예 수업에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적어도 조금은 예쁘게 보였으면 해. 아, 이 인형이 아이린 누나가 준 인형이네요.
어. 나는 장난감이 움켜쥐고 들뜬 마음으로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렸다.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야. 진짜 멋진 진제로야. 누나 고마워요. 아리가또네. 아빠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이다. 아빠 이거 봐요. 나는 내 선물을 그의 얼굴 앞으로 쏙 내밀었다. 그는 활짝 웃었다. 대단한데 잘생긴 여우구나. 그냥 여우가 아니에요. 진제로예요. 아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진제로. 나도 바로 알았지. 아빠가 내 머리 쓰다듬었다. 번복한 놀이기구 근처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누군가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도 그를 알아차렸다. 금방 올게. 직업을 두고 온 것 같구나. 에어린 동생 좀 봐줄래? 뭐야 그거 아니야? 빛 받으러 온 사람들? 에어린이 한숨을 내쉬었다. 또 나가는 거야. 정말 마지막이 맞아? 그래 물론이지 얘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에어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어. 우리가 회전목마를 타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스크림 가판대를 돌아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고 무언가를 건넸다. 어쩌면 반대였을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원이 지갑을 돌려고 나왔던 거였다. 그래 맞아. 분명 그렇게 된 거야. 아빠는 콧노래 부르며 돌아왔고 에어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빚 갚는 걸 도와줘서 정말 착하구나. 오늘 밤에 조금만 더 일해야겠어. 와 자기 빚을 갚게 하려고 그 에어린을 모델로 삼게 한 거야? 하지만 아빠는 머리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그래 알아 얘야. 내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어. 오늘 밤이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이야. 에어린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 어딘가 오직 그녀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응시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래. 뭐 하는 거야? 나도 같이 가도 돼? 아빠가 다시 웃었다.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하지만 곧 원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하고 싶어요. 두고 보자 렉스. 우린 하루 종일 공원에서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오늘 밤에 누나가 분명 골아떨어질 거라 생각했다. 집에 오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엄마는 책을 읽고 있었고 맛있는 저녁이 부엌에 차려져 있었다. 저녁을 먹고 에어린이 숙제하러 갔고 나는 진제로와 놀러 갔다. 나는 너무 빠져 놀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빠는 아마 무척 바빴고 엄마는 또 책을 보다가 잠들었을 것이다. 얼마 후 목이 말라 깨어났다. 부엌으로 가다 계단에서 멈췄다. 누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직 안 잤어? 눈을 감을 때마다 사냥꾼이 개들을 데리고 나를 쫓아와. 그 약들도 이제는 나쁜 사냥꾼을 쫓아내지 못해? 모르겠어. 몇 알이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잠은 오지 않고 약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사냥꾼을 쫓아내려고 한꺼번에 다 먹어보는 거야 어때? 에어린 내 머리에 헝클어뜨렸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올피를 대신 돌봐줄래? 나 오래 잘 수도 있어. 물론이지. 진제로는 내가 잘 볼게. 필요한 만큼 푹 자. 누나 잘 쉬어. 그러면 이 약간 방금 그 소총 들고 있던 사람이 이 누나의 악몽이었던 거네. 에어린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침에 엄마의 비명소리에 놀라 깨어 누나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와 아빠가 다툴 때마다 나는 늘 그랬다. 에어린과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번에 나는 그녀의 침대에 올라탔다. 그녀는 창백하고 끔찍하지 않았는데 아마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그녀 옆에 파고들었다. 죽은 거 아니야? 아래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고함이 더 커졌다. 나는 겁이 나서 누나의 손을 움켜잡았다. 손이 차가워서 더 무서워졌다. 나는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를 진정시켜줄 그녀의 목소리만 필요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또다시 엄마와 아빠가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다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필사적으로 깨우려 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너무 세게 밀어 그녀가 거의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계속 자고 있자 나는 더 무서워졌다. 아마 에어린이 원래 장기가 어두운가 싶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사이에도 엄마와 아빠의 고함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몇 분간 가만히 누워있었다.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화해시키기로 했다. 보통은 누나가 하던 일이지만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촬영을 준비한 거예요? 변태. 나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진만 찍었을 뿐이야. 그 애는 당신 딸이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릭? 변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와 진짜 아빠가 때려 죽일 놈이네요. 아휴. 그 애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그 아이 마음을 망가뜨렸어요, 릭.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켰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 애가 엄마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쓸어버리자 사진들이 주방바닥에 흩어졌다. 사진에는 누나가 여러 차례인가 포즈를 하고 있었다. 내 눈앞에 가장 가까이 떨어진 사진 속 에어리는 몸에 달라붙는 타이츠와 짧은 치마, 풀어놓은 넥타이에 단추를 풀어 해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와, 아빠가 쓰레기네.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인간? 엄마, 누나가 오래 잘 거라고 했어. 소리 지르지 마요. 알렉스, 당장 네 방으로 돌아가. 그 짓을 해놓고 우리 아들에게 말을 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이 괴물자식. 난 그냥 카드빚을 갚으려고 했을 뿐이야. 놈들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냥 죽지 그랬어. 그래, 차라리 죽었어야 했지. 이 저주받은 도박꾼. 심지어 도박으로 이런 거야? 그냥 진짜 죽어라 넌. 오, 진짜 죽이네요. 그게 모두에게, 특히 에어린에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엄마는 칼을 움켜쥐고 아빠를 질렀다. 아빠는 바닥에 쓰러졌고 붉은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끝도 없이 넘실거리는 붉은 바다였다. 그만큼 넓은 바다를 울피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이고야. 아무리 뭐 죽으라고 했지만 불과 3초 만에 죽을 줄 몰랐네요. 이제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요. 누나가 일어나면 꼭 물어봐야지. 뭐야, 이때까지가 에필로그였던 거야? 아, 지금 이제 에필로그라고? 새 메시지가 왔다. 친애하는 알렉스, 오늘 오랜만에 몰리가 나를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점차 의식을 되찾고 있고 곧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이 성공은 당신과 진지로 덕분이에요. 내가 사랑스러운 몰리에게 무엇을 선물인지 보세요. 뭐야, 꿈속에서 빠져나왔구나. 뭐야, 유니콘? 이제 얘한테는 앵커인가 이게? 두 소녀는 한밤중에서 아직 덜 깬 듯 졸려 보였지만 미소에는 기쁨과 다정함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의사가 딸을 위해 인형을 떠서 앵커를 광한 모양이다. 그 덕분에 꿈속으로 들어가 소녀의 의식의 어두운 구석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나는 메시지에 입력했다. 좋은 소식이요, 선생님. 그녀에게 암호 전해주세요. 실크 박사님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괜찮으신가요? 네. 부모님이 우리 세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지만 세부 내용으로 겁주진 않았어요. 가격이 듣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머리가 하얗게 질리셨거든요. 하지만 전 당신에게 요금 청구 안 했잖아요. 농담이에요. 저는 완전 괜찮았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너무 갑작스레 끝나서 걱정했어요. 글쎄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늘 같아요. 그건 잘 됐네. 난 가봐야 되니까 딸이 불러서 이제 가봐야겠어. 몸 조심해, 알렉스. 실크 박사님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참 좋고 따뜻한 날이다. 시원한 바람이 살짝 분다. 나는 신선한 일요일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뷰티풀. 누구였어? 실크 박사님이야. 그녀가 딸에게 준 유니콘 좀 봐. 정말 귀엽네. 하지만 진짜로는... 그러면 너 누구야? 설마 누나야? 물론이지. 진지로가 훨씬 낫지. 결국 누나가 만든 거잖아. 뭐야? 왜 살아있어? 좋아, 이제 집에 가자. 너무 오래 있었어. 설마 이것도 꿈인가? 꿈속에 갇힌 거야, 설마? 맞아, 에어린. 다시 함께라서 정말 기뻐. 나도 그래, 알렉스. 진지로는 놀 때만큼 나랑도 재밌어? 그럼. 지금 봉투 인형만 있었으면. 어떤 인형? 너를 본뜬 인형. 에어린이 웃었다. 직접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 처음엔 실패해도 내가 너무 크게 웃진 않을게. 알겠어, 해볼게. 에어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있잖아, 이렇게 하면 네가 날 어디든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멋지지 않아? 멋져, 누나. 끝? 에? 한번 다른 걸로 해봐야 되나? 여기서 아까 그 종이를 진지로 말고 진지로 짱한테 보여주니까 살짝 좀 대사가 바뀌긴 했는데 빛이 보여. 서둘러.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가갈수록 빛의 점들이 커졌고 이 악몽이 곧 끝나리라는 우리의 희망도 함께 커졌다.
그러나 빛의 근원을 알아볼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 빛은 서늘함을 내뿜었고 등골이 오싹했다. 벽에서는 비틀리고 뾰족한 철막대들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철막대에 감긴 촛불이 앞을 밝혔다. 광경은 섬뜩했다. 바닥에 그려진 오각별을 보자마자 즉시 깨달았다. 저 빛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을 보라는 미끼일 뿐이라는 걸. 이번엔 덫이 아니고 웬 좀비가 이제 발을 잡네요. 날카로운 발톱이 소녀의 다리를 팔고 들어 살에 찢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복도 바닥 전체에 그려진 오각별에서 검고 뒤틀린 손들이 솟아올랐다. 놈들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애써 몸을 피해야만 했다. 진제라가 에어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목을 움켜쥔 손들을 억지로 떼어내기 시작했다. 누나 도울 수 있어? 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놈들이 달려들지 않게 망 좀 봐. 작은 여우에게는 그녀를 완전히 풀어줄 힘이 모자랐다. 나는 파편을 떠올리고 온 힘을 다해 손들을 베어냈지만 하나가 여전히 에어린을 붙잡고 있었다. 이번엔 엄마가 나쁜 쪽으로 나오는 엔딩인가? 짙은 연기에 둘러싸인 노란 눈의 여인 형체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등과 가슴, 어깨는 주사기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여인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에어린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마지막 손을 겨눌 틈조차 없었다. 선택지는 하나뿐. 아야! 나는 그녀의 다리를 거칠게 낚아채 검은 발톱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피가 흐르며 오각별 중심으로 또르르 흐르갔다. 중심으로. 여인은 몇 초 동안 에어린 놀려보더니 몸을 굽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돌바닥에 피를 핥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와 혐오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인은 피를 핥다 말고 굳었었다. 며칠 동안 바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쾅쾅 박으며 인간이 아닌 비명을 질렀다. 피가 더 필요해. 더 줘.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달콤한 목소리를 말했다. 자, 착한 아이가 되자꾸나. 몇 방울만 더면 돼. 얌전히 있을 거지, 에어린? 나는 누나의 손을 움켜쥐고 폼으로 다 끌어당겼다. 그녀에게서 떨어지, 괴물 자식아. 괴물? 엄마가 어린애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니? 여인은 칼을 던졌고 그것은 간발의 차로 내 머리 스쳐 지나갔다. 칼날에 벽 깊숙이 박히는 동시에 여인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내 뒤에 나타나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의 공격은 빗나갔다. 진제로가 그녀 얼굴에 뛰어올라 시야를 가려 나를 구했다. 그녀는 다시 흐린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진제로는 돌바닥을 굴러떨어졌다. 고마워. 야, 집중해. 곧 마녀가 다시 나타나 치명타를 넣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괴물은 매번 같은 식으로 움직였다. 나는 곧 깨달았다. 그녀는 소형의 칼이 없을 때에만 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자 조금 마음이 놓였고 어떻게 쓰러뜨릴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실체화된 순간을 노려했다. 그러다 무언가가 내 다리 세게 움켜쥐었다. 저주받은 검은 손이었다. 놈들이 입고 있었다. 여인이 달려들기 전에 진지랑 검은 손목에 이빨을 박았고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칼을 든 손이 내가 막 꺼낸 검을 스치고 지나갔고 여인은 다시 물러났다. 검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비장의 무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맹렬한 공격을 연이어 막아냈다. 그녀는 분명히 지치고 있었다. 연기 속에서의 동작이 점점 느려졌다. 나는 그녀가 검은 안개로 변하기 전에 손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 그때 승리 방법을 보였다. 찾았다. 빈틈의 실. 먼저 경계를 주차했다. 다음 공격 받은 뒤 나는 지친 척하며 힘없이 맞고 검을 내려뜨렸다. 그 다음 찌르기는 막으려 하지도 않고 옆으로 뛰어 피한 뒤 기진맥진한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괴물의 사나운 웃음은 야수 같은 표정을 펴냈다. 내 계획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전력을 달렸다. 마녀는 칼을 던져 응수했지만 힘이 빠져 빗나갔다. 이제 그녀가 연기로 변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약 3초가 걸릴 테고 나는 그녀를 죽이는데 2초면 충분하다. 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여주마. 나는 그녀가 빈틈을 보이도록 계속 놀아줬다. 그녀는 당장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 에어린에게 돌아가기 전에 장난을 즐기려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실수를 했다. 나는 등 뒤에 검은 손들이 만든 오각별을 두고 자리를 잡았다. 여자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즉시 옆으로 뛰어냈다. 그녀가 자신이 그 움켜지는 검은 발톱 속에서 실체했다는 걸 깨닫기 전에 손들이 그녀를 붙잡았고 나는 버튼을 눌렀다. 손전등에서 밝은 칼날이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갈라 머리 잘라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엔딩이 달라진 거구나. 마녀의 몸통이 바닥에 나오 동그라졌다. 검은 손들에게 그것을 갈갈이 찌는 동안 머리는 에어린의 핏방울 옆에서 탐욕스럽게 그것을 핥아대며 황홀에 젖은 눈을 굴리고 입은 도치의 미소로 굳어 있었다. 곧 몸은 검은 머리만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그 위에 빛을 비추었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놀이공원 티켓은 계속 나오네요.
여기도 일단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여기서 엄마가 오는 건가? 자, 여기까지 똑같고요. 아, 맞네. 이제 엄마는 오네. 놀이공원을. 잠깐만, 나 먼저. 엄마가 가방에서 작은 빨간 액체 병을 꺼내 급히 들이키고는 다시 넣었다. 엄마는 눈을 감았고 얼굴에 황홀한 미소가 떠올랐다. 훨씬 낫네. 엄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애기. 뭐야, 에어린 피를 마시는 거였어? 왜? 물론이야. 우리는 회전 목마에 올랐다 빙글빙글 돌았다. 갑자기 에어린이 속이 안 좋아졌고 멈추자 그녀는 땅에 넘어지며 무릎을 긁혀 피가 났다. 엄마가 즉시 달려와 도왔다. 설마 헬르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미친 사람인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입술을 핥으며 상처를 살펴보고 붕대를 감았다. 순간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지만 난 괜찮아. 아니, 이번엔 에어린 얘 빈혈로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갈까? 아니야, 오늘 남동생 생일이잖아요. 즐겨야 돼요. 우리는 하루 종일 공원에 신나게 놀았고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고 주방에는 피자가 있었다. 엄마가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아빠가 주문한 피자였다.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죠. 뭐야. 난 슬쩍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기서는 이제 똑같죠. 마녀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그리고 그 약들도 이제는 못되만데 쫓아내지 못해? 모르겠어. 아까는 이제 그 늑대랑 총을 든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마녀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누나가 똑같이 죽음의 엔딩.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 플라스크에 든 액체가 그런 거였어.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해는 하고 있어? 이 미치광이야?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난 정말 조금만 했어요. 네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밀리? 너 때문에 그 애가... 아빠... 알렉스, 자기 방으로 돌아가렴. 착한 아가. 이제 아빠가 이제 꼬지를 갈하네. 정말 노력했어. 이겨보려고 했는데 약도 주사도 이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미쳐가고 있었어.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램필드 중후군은 불치야. 차라리 네가 죽었어 했어. 이 망할 중독자야. 어이구, 이제 여기서는 뭐야? 엄마는 칼로 이제 아빠를 하고 아빠는 이제 불로 불이 더 고통이 심할 텐데. 그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차고로 끌고 가 이상한 액체를 끼얹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성냥개비를 끄더니 엄마에게 던졌다. 물길이 순식간에 번져 밝은 빛으로 벽을 물들였다. 엄마는 점점 더 밝아졌고 작년 퍼레이드에서 태운 가이 포커스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가이? 밤가이? 농담입니다. 엄마가 뭔가를 소리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불길이 너무 크고 높이 치솟았다. 곧 우리 집 전체가 가이 포커스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나는 무서워서 울었고 눈부신 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정말 거대하고 밝은 모닥불. 마치 소풍 때 봤던 그거 같다. 울피는 소풍을 좋아할까? 여기도 이제 엔딩이 좀 바뀌었을까? 뭐야, 여기는 똑같네? 이제 누나가 아빠랑 엄마한테 해코지 당한 그런 내용의 게임이었네요. 지금까지 한 게임 스칼렛 울프였습니다.